여러분이 잘 아는 대장동의 이익을 환수한 거. 공무원들이 뭔 죄입니까? 돈을 왜 7천억밖에 못 벌었냐? 9천억 벌었어야지. 그러니까 배임죄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돈 안 받고 토지 개발 허가 내준 시장 군수는 다 감옥 가야지. 대장동 같은 거 저런 거 30만 평이 안 돼요. 저런 거보다는 몇십 배 많은 경기도 개발했어요. 근데 김문수가 뭐 수사받았다 소리 들어봤어요? 저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경제에 대한 굉장히 포퓰리즘적인 접근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김문수로 이재명 후보의 견제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나이가 있는 전통적 보수층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입니다. 한 주간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김미연 RN서치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배 소장님, 갤럽, NBS, 리얼미터 등 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지지율 합한 것보다 높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갤럽과 리얼미터 여론조사 곳에서는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50%를 넘기도 했는데요. 과반을 넘긴 지지율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대세론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외연 확장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또 높은 지지율로 연결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경우에는 중도층이 흡수되지 않고 있는 거, 탄핵의 여파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내부 혼란이겠죠. 바로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더 지지층들이 결집하지 않는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보통 이제 이런 50% 넘는 지지율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이 제3 후보가 될 수 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이준석 후보가 상당히 큰 관심을 모으고는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에서는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제3자 후보로 볼 수 있겠습니다. 김미연 소장님, 일부 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과반을 넘는 모습인데요. 이게 1987년 이후 대선 직전 지지율로는 역대 최고치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987년 이후로는 총 8차례 대선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갤럽 조사만 보더라도 과반이 넘는 조사가 이제까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왜 이렇게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이렇게 50%를 넘기는가를 좀 보면요. 전 지역, 특히 TK, PK에서 상당히 약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연령층을 보더라도 그동안 상당히 낮은 지지율을 보여줬던 70세 이상에서도 상당히 약진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 지역, 전 연령층에서 골고루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반을 넘기는 지지율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배 소장님, 대선이 16일 남았는데요. 지지율 고착 구간이 다가오는 이게 시기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지지율 고착 구간에서 지지율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걸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특별한 변수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유권자는 언제 누구에게 투표할 것을 결정하는 것인데, 보통 100일 전에 이미 50% 이상 유권자는 다 결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30일 전에는 전체의 80% 이상, 지금 한 20%가 남아있다고 봐야 될 텐데, 그중에서는 뭐 투표장에 갈 사람 또 안 갈 사람도 나눠져 있고, 1차 TV 토론 오늘 저녁입니다. 토론 이후에 21일 정도에 발표되는 지지율에 큰 변화가 없다면 보통의 역대 대선을 보더라도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연 소장님, 역대 대선을 보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에 역전한 사례가 없다고 하던데요. 대선 지지율의 경우 뭐 단기간에 급변하는 경우 이게 쉽지 않은 건가요? 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한 번도 격차는 1, 2와 2위 간의 격차는 줄어드는 경우가 있었지만 1, 2위가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단기간에 급변할 리스크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선거 일주일 전부터는 깜깜이 기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발표되는 조사는 다음 주면 이제 끝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역전 사례가 이제까지는 없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배 소장님, 미디어토마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에 6명이 이재명 후보 당선을 예상했는데요.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의 일강, 일중, 일약구도 흐름 이어집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서 대선 국면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전체 결과가 일단 중요합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중도의 결과입니다. 중도가 얼마만큼 경쟁을 벌이고 있느냐 아니냐는 문제. 자,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건 당선 가능성이에요. 당선 가능성은 지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누가 당선될 것으로 보입니까 하는 것인데, 이게 말하자면 내가 지지하지 않더라도 그래 내 후보가 당선될 것 같아 아니야 이 부분인데, 이 결과를 화면에 지금 보시면은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여론조사 결과와도 다르게 한참 3.3%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바로 당선 가능성의 지표가 주는 무게감인데, 반면에 이제 이재명 후보는 여론조사의 결과보다도 당선 가능성이 더 높게 나오거든요. 네. 자, 김문수 후보의 과제는 이 부분이에요. 적어도 역대 대선을 볼 때 우리가 매트릭스 분석을 해보면 이 당선 가능성을 15% 이내로 줄일 수 있느냐, 김문수 후보가, 이휘 후보가. 이 점이 왜냐하면은 지지하는 사람 플러스 다른 사람들까지도 투표를 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으면 그래 이번 대선은, 이번 선거는 어렵겠네, 이런 어떤 인식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김문수 후보로서는 전체 결과도 중요하지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명수 소장님, 갤럽과 NBS의 중도층 지지율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과반을 넘은 모습입니다. 보수 진보층 표심보다 중도층 표심이 더 꿈쩍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어떤 이유 때문으로 보세요? 전체 평균보다도 중도층만 떼서 본다면 양 후보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 표심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번 대선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이기 때문에라고 중도층은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심판 선거라는 성격이 지금 강한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전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0.7%포인트로 지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서 많은 거를 좀 배웠다고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가 0.7%포인트로 석패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경선 후유증이 크거든요. 그 네. 경선 후유증 때문에 지지층을 총 결집하지 못한 거에 대한 반면 교사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본인이 지지층들을 초결집을 한 것 같아요. 초결집하기 위해서 무난한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재명 후보는 중도로 외연을 확장을 했거든요. 근데 만일에 지지층이 초결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로 외연 확장을 했다면 상당히 밸런스가 안 맞을 뻔했는데, 네. 지지층을 초결집시킨 상태에서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다 보니까 이것이 전 중도층에다 상당히 표심에 영향을 준 걸로 보여집니다. 네. 예를 들면 정책 면에서도 상속세 문제, 예전에는 이 보수층에서 들고 나왔던 문제를 들고 나온 거, 네. 그리고 부동산, 부동산세, 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규제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거든요. 규제를 가지고 부동산을 잡겠다는 그런 지난번 정권하고 매우 차별하는 정책을 갖고 나오는 것도 저는 중도층에다가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선거를 중도층에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로 본다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중도층에서의 표심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배 소장님, 중도층 표심 변화에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영향을 미치죠.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탈당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중도층에는 더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거에서 어떤 지지층들이 움직일 때 그것을 방아쇠 효과, 트리거 이펙트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정도가 조금이냐, 크냐, 중간이냐,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인 영향을 있겠죠. 안 하는 것보다는. 그럼 안 하고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난 안 해 이러고 있는 것은 있는 상태라면 중도층은 거의 흡수가 안 될 겁니다. 1%도 2%도.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적어도 김문수 후보가 조금 무게를 들 수 있는 그런 탄핵 찬반에 대한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도 이제는 유세에 참여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덕수 전 총리도 참여 가능성도 점쳐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만 조금이라도 중도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결정으로 보입니다. 김명수 소장님,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보수 텃밭인 영남권, 뭐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지역에서도 선전하고 있는 그 지표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후보 이번 대선에서 대구, 경북 30%, 부산, 경남 40% 득표 목표를 설정했다고 하는데요. 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아마도 CG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갤럽 조사에서 보면 이미 TK 지역에서 34% 그리고 PK 지역에서는 41%로 1위를 기록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조사 결과만 본다면 뭐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TK에서 만일에 마의 30%라고 부르는 게 한 번도 어떤 후보도 30% 이상을 돌파해 본 적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돌파를 한다면 상당히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뭐 불가능하진 않다. 왜냐하면 지난번 TK 지역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23%를 기록을 했고 PK에서는 약 38%를 기록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의 이 영남권에서 30% 마의 30% 벽을 넘는 거 그리고 PK 지역에서 1위 달성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여부가 과연 중도층 표심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쪽 지역에서 특히 보수층의 전통적인 텃밭에서 이 지지층이 초결집할 수 있는 모양새를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부정적입니다. 네. 배 수장님, 김재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측 네. 비서실장도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 영남권에서 이 같은 흐름은 뼈 아프다 그러면서 대구 경북에서 투표율 80%를 얻어내지 못하면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 대구 경북 상당히 집중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던데 그렇습니다. 이게 집안 변화가 단속을 있을까요? 위해서 서문시장을 두 번이나 찾아서 봐야 되겠죠. 말 그대로 TK 지역에서는 와그라노, 그 다음에 부산의 자갈치 시장에서는 와그라는데 현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이게 자초된 것은 결국 보수 국민의힘으로부터 원인이 유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여파 그리고 당내 경선 이후에 단일화 과정에서의 파장 이런 것 자체가 TK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네. 정말 뭉쳐서 싸워도 안 될 텐데 와그라노. 반면에 이제 이재명 후보는 고향이 뭐 안동이기도 하지만 이른바 동진 전략을 취하는 것이죠. 특히 TK에서 30% 이상을 득표를 하기만 한다면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얻어냈던 51.5%, 51.6%를 뛰어넘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엔 역대 최다 득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국정 운영의 동력도 살릴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대구 또 PK에서도 상징 의식이 두 인물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김상욱 파장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준 것이고 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TK, PK의 결집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결국 전체 경쟁력을 높여야 됩니다. 네. 이번 대회에서는 제가 이게 시사 스페셜에 나와서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경기다 경기도 대선이거든요. 전부 지금 3명의 후보 유력은 아니고 3명의 후보들이 다 경기도와 관련돼 있다면 결국 경기도에서 경쟁력을 얼마나 끌어올려야 이길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높아질 수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TK, PK 유권자들이 보수 유권자들이 그래 그럼 투표소로 갈 거야 또는 득표에 좀 힘을 실어줄 거야 이러면서 김문수 후보가 회복이 가능한데 과연 그럴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NBS 조사를 보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 호감도가 올랐습니다. 이 후보의 호감도가 상승한 배경은 뭡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온 조사를 보니까 그 호감도가 50% 가반을 달성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직전 조사보다 약 한 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마도 더 이 호감도 조사를 하는 게 이 호감도에 의해서 지지율이 더 상승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아주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지율이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대선 그 호감도가 상승한 이후에는 바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 그리고 좀 실용적인 정책 이런 것이 지금 중도층에 상당히 표심에 영향을 주고 있고 특히 이제 그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지금 뭐 국회의원이 또 입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시사평론가로 유명한 분도 또 지지 선언을 하고 이 모든 것이 저는 호감도 상승에 영향을 주는 거라 보여집니다.
배 주장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일주일째 10% 벽을 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등 돌린 보수층 표심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배경은 어떤 겁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대선의 구도, 선거는 구도, 이슈, 인물 아니거든요. 일단 구도 자체가 양강 구도예요. 하지만 이제 양강 구도 쪽에서도 민주당 쪽으로 좀 쏠려 있는 그런 구도인 거죠. 그런 데서 보수 성향이 있는 제3자 후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 두 번째로는 이제 이슈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좀 더 파격적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준석 후보, 준스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네. 그래, 이 사람이야 하는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공수처 폐지 또는 여성가족부 폐지, 이건 식상한 거죠. 네. 굉장한 자산입니다. 분명히 준스톤은 경쟁력도 있고. 하지만 지금의 구도에서 적어도 이슈로 밀어붙여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인물인데,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후보로서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김문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대로 파괴력도 있지만 플러스 되는 또 요인들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 그런데 지금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정당의 파괴력이 크지 않은 가운데 인물로 볼 때 거의 그는 이준석 후보의 솔로 캠페인이라 다름없거든요. 그렇다면 관심은 많지만 정작 투표를 하겠다는 사람은 결국 이런 구도와 이슈와 인물에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첫 대선 후보 TV 토론이 있는데요. 김문수, 이준석 후보 지지자들 간에 어떤 새로운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까요? 지금 뭐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 층에서는 변곡점을 만들려고 오늘 아마도 칼을 갈고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 TV 토론이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 연구 결과를 보면 지지층을 강화시키는데 더 큰 원인 제공을 하는 거지, 중도층 표심을 흔드는 데는 그다지 영향을 못 준다는 조사 결과가 많기 때문에, 저는 또 오늘 첫 주제는 경제 문제 아닙니까? 또 네.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와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나와서 중도층 표심을 흔들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나온 결과만 본다면 그다지 중도층에 영향을 줄 만한 정책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배 주장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간의 막판 단일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0%는 아니다. 하지만 50%를 넘지도 못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간이 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야 되겠죠. 지금보다는 더. 그래야 적어도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의 단일화가 돼야 이번 대선에서 뭘 해보겠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이 보수 진영 간에, 또 유권자들 사이에. 두 번째로는 국민의힘의 진정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만 보고서 이준석 후보 힘 좀 도와줘, 이게 아니라 지난번에 국민의힘의 대표였던 인물을 축출할 때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국민의힘이 그런 진정성 차원에서 이준석 후보에게 손을 내미는 것. 세 번째로는 이준석 후보도 이번 대선에 내가 완주해도 정치적인 내 이 성과가 있는데 왜 내가 주로 굳이 단일화를 해? 이준석 후보에게 어떤 정치적인 이익이 있는지 그 부분도 뚜렷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제 배 수장님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관련해서 표심에 일정 정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진단을 하셨는데요. 김민수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뭔가 새 후보 간의 지지율에 상당한 좀 변화를 몰고 수 있는 소재입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왜냐하면은 좀 실기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좀 하려면 좀 일찍 하든지. 그러나 이 지난주는 김문수 후보가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이었는데요. 그 골든 타임을 탈당 문제로 다 소비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상당히 정체니지 답보 상태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 탈당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보수층에서는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원치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아마도 그거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을 해보면 저는 그다지 큰 효과는 보기 힘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6일 남은 상황에서 막판 변수는 어떤 게 있습니까? 두 가지 정도겠죠. 첫 번째로는 오늘 시작하는 세 차례의 TV 토론. 적어도 이것이 한 5에서 7%의 지지율 변화에 요인은 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뭐 남아있는 시간이 짧다면 짧지만 또 우리가 이 선거라고 하는 역사에 또 비추어 본다면 또 아주 짧은 건 아니거든요. 이럴 때 나올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돌출 발언. 이것도 적어도 지지율에는 한 3에서 한 5%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통계적 분석도 있는 만큼 남아있는 변수는 대체적으로 후보자 관련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연 소장님은요. 저는 뭐 어쨌든 지금 1위를 다니고 있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의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다고요. 저는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겠지만 고개를 좀 먼저 들지 않고 좀 자만하지 않고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